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87명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발표된, 그러니까 엊그제 확진자 2,000명이 넘었고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가 그래도 좀 2,000명에선 아슬아슬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2,000명 가까운 수치까지 나왔는데 지금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많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4단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확산 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을 이동량을 좀 줄이고 대면 접촉을 좀 줄이시고 또 늦게 발견되지 않도록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빨리 검사하시거나 네. 또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받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확산세가 계속 증가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특별한 억제 요인이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좀 봤을 때 예. 뚜렷한 추가적인 조치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조금 좀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동량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동량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예, 이동량이라는 게 이제 휴대전화 어떤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가철이 중간에 계속 끼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량은 계속해서 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이동량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언론이 좀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어쨌든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든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이동량은 분명히 줄어드는 이런 패턴들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는 이동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들이 다시 이제 좀 관찰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 세부적으로 이제 어디서 이동량이 늘어나느냐를 좀 구분을 해봐도 이 도심의 어떤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동량은 좀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는데 레저, 스포츠, 뭐 휴양지 이런 데서 이동량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든지 3단계라든지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고 네. 그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지금의 어떤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겁니다. 예.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올해 1월보다도 1월과 비교해서 3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명백한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방역 당국은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현재 시스템이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격리를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밀접 접촉의 정의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관련 연구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올해 3월 이전까지 이 확진자와 또 주변에 밀접 접촉하신 분들, 일상 접촉하신 분들 간의 발생을 비교해봤더니 네. 14명의 집휴 환자 중에서 밀접 접촉하신 분은 44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6명이 확진이 되셨고 네. 일상 접촉하신 분들은 2,200명 중에서 10명이 또 확진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아닌 일상 접촉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접촉이 의심이 되는 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논문이 되겠는데요.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 범위를 넓혀야 되겠지만은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200명 중에서 일상 접촉 10명이 이제 양성이 됐는데 예. 10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100명을 또 이제 자가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일상 접촉, 사소한 접촉자도 모두 격리를 시키면 좋지만 그만큼 자가격리돼야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지만 기존의 어떤 형식화된 밀접 접촉, 일상 접촉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좀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을 자가격리시키면 좋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만큼 또 자가격리 되셔야 되는 대상자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뚜렷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3월 이전에 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는 또 다른 접촉자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러니까 14일간 외출을 못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좀 사소한 접촉이 의심이 되지만 좀 PCR 검사를 자주 하면서 자기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한 대면 접촉을 많이 줄이면서 어느 정도 감시를 하면서 자가격리까지는 하지 않게 할 건지 뭐 그런 다양한 대안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밀접 접촉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소한 접촉으로 많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노출을 줄이시고 마스크를 코와 입을 모두 밀착해서 잘 착용하시고 또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시도록 적절한 환기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제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도 이렇게 좀 재검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재검토하더라고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 단계를 이렇게 조정했는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추가적인 걸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지금 뭐 쭉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가 유행을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를 통해서 이 확산세를 억누르는 이러한 전략이 사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면에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예. 이 점이 지금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 지금의 4차 대유행은 지금의 이제 거리두기 단계로는 이제 막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추가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문제는 이 앞으로 이 거리두기 강화가 이렇게 좀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쉽게 사실은 강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네. 기존의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 이 점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정도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이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더 강화를 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 거리두기 강화 단계가 계속해서 이제 4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모로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의한 확산세를 잡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 이 좀 개편되기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해서는 예. 조금 완화된 형태이고 그렇죠. 이 완화된 형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이전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여러모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개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명백하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뭐 고령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 우선순위를 좀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별 강화 조치는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역시 뒤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백신의 어떤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이 얘기를 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방역 당국도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잘 언뜻 어떻게 방향을 설정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뭐 외국의 사례 좀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요. 예.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편안은 좀 너무 완화되어 있고 네. 또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확진자 격상 단계 기준도 외국을 따라가서 너무 지금 현재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을 따라가서 좀 느슨하게 하자 이런 배경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10만 명당 발생 환자 수 기준도 굉장히 느슨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에서 따라할 건 따라하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 자체의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책을 해야지 우리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오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어떻게 강화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참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전 분석에 따르면 확진자 한 분이 생길 때 드는 비용이 1인당 4천만 원이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만든 분석한 자료이긴 한데 그러니까 매일 2,000명씩 생기게 되면 매일 800억이 소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드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하고 예. 이분들을 지원해드려서 확진자를 줄였을 때 드는 사회적인 비용 이것을 비교했을 때 보다 가치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어떤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40, 50대
한참 가장이고 젊으신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위중증에 심한 후유증을 남기셨을 때 그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어려움이나 그런 2차적인 사회적인 피해를 봤을 때 예. 우리가 보다 확진자를 줄이고 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피해를 보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 이런 미시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생산력이나 국제적인 신용도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다. 예.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위중증도 들고 그렇잖아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병상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일단 당장 이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이 뭐 굉장히 부족해져서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여러 가지 이제 좀 현실을 좀 다각도로 보면 예. 전체 이제 코로나19 환자 병상 자체가 뭐 좀 여유가 아직 남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에는 계속 확진자가 상당히 이제 느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 있는 병상이 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강원, 충남 뭐 이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 남아 있는 병상 수가 이제 한 자릿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이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광역지자체로 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국면이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어쨌든 백신 접종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 5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에크모라는 이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를 동원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장치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들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자른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2,0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예. 이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난 10일에 병원장들을 모아서 방역 당국이 민간 병원의 이제 병상이나 이런 것들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병상이 만약에 계속 부족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가격리 지금은 뭐 12세 어린 친구들이 걸렸을 때 혼자 못 있으니까 부모가 함께하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치료할 때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증상에 따라서 확진자에 대한 집에서 자가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거기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치료라는 의미보다는 격리를 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빨리 찾아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것을 굳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생활하시는 자택이나 거주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생활치료센터로 오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경과를 보고 격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충분히 집에서 격리를 하시면서 계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알아차려내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완이 되고 또 주변에서 또 이게 이웃집에서 또 이런 분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예.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뭐 그런 꺼린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좀 네. 사회에서 받아주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집에서 격리 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요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면회를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좀 속도를 내기 전에 요양병원의 경우에 이제 면회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이제 되어 많이 있었고, 어렵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요양병원 종사자와 이제 환자들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백신 접종이 좀 속도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을 다 고령층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받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돌파 감염이 집단 감염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이전으로 일정 정도는 좀 회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4단계의 경우에는 비접촉이어도 방문 면회를 금지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 그러한 보호자의 경우에도 면회를 제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백신 접종을 했다면 면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이제 아닐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온 것들이 있었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은 검사를 제외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접종 완료가 된 종사자라 할지라도 4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주 1회 PCR 진단 검사를 이제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대한 이러한 어떤 관리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7월 26일에 20대 여성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8월 7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혈전증 증상이 있다. 질병청에 좀 이거 인과관계 확인해 주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나 보죠. 이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6일에 백신 접종이 됐고 그리고 31일 날 바로 혈전증 증세가 일어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예. 이 상황에서 제주도가 질병청에 세 차례 이 혈전증 관련 검사를 해달라 이상 반응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질병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이제 사연인데 예. 이게 질병청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얘기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병청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지침을 보면은 이러한 이제 이 백신에 의한 이상 반응의 의미로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 이게 의심될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백신 종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혈소판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관련한 다른 검사들 등이 있는데 이 검사 결과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일정 기준에 맞으면 그러면 이제 혈소판 감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혈전증으로 이상 반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검사를 하겠다. 이게 네. 이제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백신 이제 모더나를 맞았고 그리고 질병청의 얘기는 혈소판 감소가 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백신 종류가 모더나인 것은 모더나이긴 한데 네. 이 기준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백신 이상 반응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인데 네. 이것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혈전증이라는 게 지금 인과관계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요. 혈전증은 어느 특정 백신만 발생한다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혈전증과의 인과성이 인정이 됐는데 네네. mRNA 백신, 파이저나 모더나 접종 후에도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매우 안타깝지만 인과성은 없더라도 일단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헤파린 유도에 의한 혈소판 혈전증이 그전에도 사실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PFP4 항체 검사라고 이번에 네. 의뢰된 검사를 하면 이제 확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이 희귀혈전증에 대해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질병청에서 검사를 좀 해주시거나 질병청을 통해서 검사가 안 되면 좀 바로 직접 의뢰 검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검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중요한 건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소판을 부족하다고 해서 수혈하거나 헤파린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간별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여러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좀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뭐 CT나 MRI 같은 거 보험이 될 때도 검사에서 정상이면 보험이 안 되고 뭐 이상이 나오면은 보험이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정상이면 보험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검사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적극적으로 검사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모더나가 이제 수급이 되게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모더나 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지금은 3, 4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는데 이걸 한 6주 정도로 늘리겠다. 근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효과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은 겁니까? 네, 효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6주로 연장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접종 완료 기간이 2주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위험 노출 기간이 좀 증가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아직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접종 맞고 나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준수해 주시고 좀 조심하셔서 2차 접종을 6주 후에 맞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잔여 백신 막 찾아보면요. 예전엔 되게 다 없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잔여 백신 있다는 병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다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50세 이상만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남는 거 버리는 곳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 연령을 그럼 낮춰서 접종시키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아직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접종률도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백신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등록이 되신 분들은 잔여 백신을 맞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뭐 한 달 후에 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잔여 백신을 맞으실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어느 정도 남는지 확인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연령을 이제 45세 이상으로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이제 잔여 백신으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파이자나 모더나로 맞는 교차 접종 이 트랙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좀 한 달 후에 이제 접종이 예약되신 분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1차로 맞고 2차를 교차 접종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잔여 백신을 먼저 맞으실 수 있도록 하는 트랙을 여는 것은 좀 어떨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백신을 좀 빨리 맞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로 활용하게 되면은 mRNA 백신도 좀 우리가 좀 여유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교차 접종 잔여 백신 트랙을 조금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1차를 화이자 맞으셨던 분들, 뭐 모더나 맞으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6주로 늘어나면서 안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추석과 겹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던데요. 이게 이제 그 예약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백신 접종을 예약한 게 예를 들면 이제 3주, 4주 이렇게 2차 접종을 맞는 것으로 이제 간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6주로 조정을 하면서 기존의 예약 일정들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차 접종을 맞게 되는 그 일정이 추석 연휴와 겹쳐지면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예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6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1, 2차 접종 기간이 6주보다 이제 더 길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약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을 해서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이 예약을 밀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앞당겨서 추석 연휴 전에 5일 정도 앞당겨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된 결과나 이런 일정들은 아마도 문자로 질병관리청이나 이렇게 좀 방역 당국에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자를 확인을 하시고 일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반드시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